어머님, 아직도 그 5억이 어머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 우리 정혁 씨 사업하려고 주신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돈이지 어머님 돈이 아니에요.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이 타준 따뜻한 꿀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며느리 한유라의 말 한마디에 뱃속까지 다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비싼 가구들로 번쩍였죠. 물론 그 가구, 저 집, 전부 내 돈 5억이 들어가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아들 정혁이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저 자기 손톱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46 먹은 아들이 저렇게 제 아내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 찼습니다. 유라야, 내 말이 무슨 뜻이니? 내가 너희 사업에 보태준 건 맞지만 그게 어째 전부 내 돈이야. 내 노후 자금도 되는 돈인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 똑똑히 기억합니다. 꼭 시장에서 생선 고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걸 툭 던져버리는 그런 눈이었어요. 어머님, 아직도 사장님 행세가 하고 싶으세요? 한정식집 하실 때 버릇 못 고치셨네. 이 집 정혁 씨 명의예요. 저기 저 차도 정혁 씨 명의고요. 어머님은 그냥 이 집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 없으시다고요. 뭐, 너 지금 말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방 하나 차지하고 밥 공짜로 드시는 거잖아요. 요즘 가정부 월급이 얼만 줄은 아세요? 어머님이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어 주시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매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가정분이 공짜 밥이니 하는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정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이 집에서 공짜 밥 먹는 사람이야. 아들놈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라야 그만해. 엄마 듣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는 모기만 한 목소리를 낼 뿐이었죠. 그만해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를 질러야 할 판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쟤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남편 일찍 죽고 식당 주방에서 땀으로 번 내 피 같은 5억. 그걸 저것들에게 고스란히 바쳤구나.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돈, 내가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와야 할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김예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저더러 평생 참 복도 없이 억척같이 살았다고들 합니다. 35세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27평짜리 작은 한정식집. 개숙당 하나로 꼬박 30년을 버텼습니다. 손님들 신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방 찬모, 계산대 사장까지 제 손 안 거친 일이 없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문정혁 하나뿐인 제 아들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유학 한 번 못 보내준 게 한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좋은 대학 나와서 이름 있는 회사 다니다가 자기 사업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정말 끝내주는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IT 쪽인데 요즘은 이런 기술에 미술 투자 같은 걸 연계하는 게 대세래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이것만 성공하면. 아들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산 저와는 달리 아들은 늘 깔끔하고 똑똑했죠.
그런 아들이 자기 꿈을 말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니 딱 5억만 보태주세요. 제가 3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아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숙당, 식당을 정리한 돈 3억 원에 제가 살던 작은 상가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 2억 원을 더 대출받아 꽉 채운 5억 원이었습니다. 식당도 이제 힘에 붙여서 정리하던 참이었죠. 아들 부부는 아예 제 집까지 팔아서 자기들 사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편하게 사세요. 정혁 씨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며느리 한유라, 43. 아들보다 3살 어린 그 아이는 합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싹싹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제 어깨를 주무르고 비싼 영양제를 사다 바쳤죠.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끔찍이 아껴주는 예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5억이 넘어가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단계에서 말했듯 가정부나 공짜 밥 먹는 식객 취급을 했죠. 아들 정혁이는요? 그놈은 아침 일찍 사업하러 나간다고 횡하니 사라졌다가 밤늦게나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방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때면 늘 제 아내가 뭘 하든 상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유라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 줘. 이해해라. 평생을 참고 이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돈 5억을 들고 간 며느리의 냉대까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 사업이 잘 되려면 그 아내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개숙당을 30년 하면서 제가 얻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사꾼의 눈썰미죠.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옷차림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훤히 보였거든요.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커다랗고 납작한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배달되었더군요. 그건 뭐니? 꽤 비싸 보이는데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얼른 그 상자를 자기 서재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예. 회사 로비에 걸 인테리어용 그림이에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로비. 아들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IT 사무실이라고 들었는데 저렇게 비싼 그림을 걸어둘 로비가 있긴 한가요? 그 상자 겉면에 붙어있던 스티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갤러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통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베란다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달콤한지 제가 아는 그 쌀쌀맞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닫힌 서재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사업도 자꾸 꼬이고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정말 숨이 막혀. 오빠 말대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제 아들이 46인데 며느리에게 오빠라고 불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응, 그 그림 잘 처리됐어. 고마워, 오빠. 다음 주에. 응, 그 호텔에서 보자.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해. 그림, 호텔. 오빠,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 아들 회사 돈, 아니, 어쩌면 내가 준 그 5억을 빼돌려서 저 그림 같은 걸 사면서 돈 세탁을 하고 그 오빠라는 놈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불효 같은 것을 당장 아들 앞에 무릎 꿇리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혜숙입니다. 30년 장사꾼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날뛰었다가는 오히려 저만 미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래, 한유라.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내 꼬리, 이 김혜숙이가 반드시 잡고야 만다. 저는 그날부터 제2의 해숙당을 개업하는 심정으로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돈 계산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얹혀 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피 같은 5억 원을 되찾아야 하는 채권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면서 돈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아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정혁이는 완전히 며느리 한유라에게 잡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을 울면서 이야기해도 아들은 엄마, 유라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나중에 잘 말할게라며 제 입을 막기 바빴습니다. 저놈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내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그 오빠라는 놈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증거. 장사도 증거장부가 있어야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증거차 용증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해숙당을 운영할 때 그 꼼꼼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서재를 뒤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더군요. 그 영악한 게 내가 자기 방을 뒤질까봐 문을 잠그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자기 서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따로 모아서 작은 검은색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며느리가 파쇄기가 고장났다고 투덜대더니 서류를 그냥 손으로 찢어버리더군요. 저는 아침마다 분리수거를 하는 척하며 그 검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그걸 펼쳤죠. 봉투 안에는 잘게 찢어진 서류 조각들과 함께 아주 번듯한 명함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J&P 아트 컨설팅.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서류 조각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꼬박 3시간을 쪼그려 앉아 그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해숙당 시절 깐깐한 세무조사를 대비해 찢어버린 영수증도 이렇게 복구하곤 했거든요. 그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에,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미술품 공동투자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번에 숨겼던 그 그림이 맞았습니다. 투자 금액 8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항목으로 5천만 원. 받는 사람, 즉 투자처는 아들 정혁이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엘 갤러리라는 이름과 함께 제가 명함에서 본 그 J&P 아트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며느리가 말한 오빠와 관련된 회사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 회사에 들어가야 할 돈이 저 낯선 아트 컨설팅이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8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내 5억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그 오빠라는 놈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통화를 더 악착같이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는 왔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베란다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응, 오빠. 계약서 초안 봤어. 근데 금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응, 알았어. 그럼 이번 주 금요일 3시. 늘 가던 엘 호텔 로비에서 봐. 그때 도장 찍자. 엘 호텔. 금요일 3시.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는 10년도 더 된 그나마 가장 점잖아 보이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아침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밟았습니다. 엘 호텔은 평생 한정식만 팔아온 제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처럼 번쩍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혹시나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며느리 한유라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집에서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어딘지 설레고 긴장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3시 정각. 한 남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키가 크고 아주 비싼 양복을 입은 게 티가 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정혁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죠. 며느리가 그 남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놈이었구나. 내 아들 돈을 빼돌려 저 늙은 놈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구나. 그 남자는 며느리의 맞은편에 앉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듯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서 맞췄던 그 투자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숨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같은 건 찍어본 적도 없었지만 지금 이걸 못 찍으면 전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자꾸 흔들려서 몇 번이나 초점을 맞추다 겨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너무 크게 난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 이야기에 빠져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진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그 오빠라는 놈과 마주 앉아 손을 잡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모습이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친밀한 분위기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한 장의 사진을 손에 쥐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저런 끔찍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제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5억을 저런 놈에게 바쳤다는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곧장 아는 사람에게 물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정리한 돈과 담보 대출금 5억을 아들에게 준 이야기, 며느리가 나를 구박하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차용증이나 이자가 오고 간 내역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을 리가. 그냥 아들 사업하라고 준 건데 대출 이자만 좀 내달라고 했지. 그럼 법적으로는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 대출 이자를 아드님이 냈다고 해도 그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돈을 돌려받으시긴 어렵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5억은 법으로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준 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찍은 이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투자 계약서 조각들. 이것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내 아들 정혁이는 속고 있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아내에게 회사 돈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 정혁아.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엄마는 너를 포기 못한다. 법으로 안 된다면 이 증거들을 아들에게 보여줘서 저 여자의 실체를 까발리고 내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혁이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은 고작 흐릿한 사진 한 장과 며칠에 걸쳐 모은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맞췄던 그 계약서 조각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혁아, 내 아내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내 돈, 아니 우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그 증거들을 차례대로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유라. 맞아요? 사진이. 너무 흐린데. 그리고 J&P. 이건 또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충격이라기보다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오빠라고 부르며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호텔에서 저 남자와 만나는 것을 똑똑히 봤다. 저 계약서에 적힌 돈이 8천만 원이다.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아들이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제 어깨가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나한테 소홀한 척하더니 J&P 아트. 그게 다 저 놈이랑 놀아나려고. 저는 아들의 그 격한 반응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 내 아들은 피해자구나. 저 불효우한테 단단히 속았구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J&P, 그 자식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아들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증거들을 한참 노려보더군요. 이 증거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유라 그 여자 오늘 끝장낼게요. 그리고 엄마 돈 5억. 한 푼도 빠짐없이
제가 다 찾아올게요. 저놈들한테 넘어간 돈까지 전부요.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평생 식당 일만 알던 제가 아니라 똑똑한 제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아들 부부의 방만 바라봤습니다. 예상대로 끔찍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J&P가 뭐야? 그 남자 누구냐고.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선배가 부탁해서. 아는 선배랑 호텔에서 만나? 내 돈, 아니, 우리 엄마 돈을 가지고. 며느리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저는 귀를 막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싸움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굶는 것 같았죠. 저는 저러다 며느리가 큰일이라도 내는 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제 방에서 나온 며느리. 한유라가 거실에 선저를 보자마자 포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돈, 남편 사업, 제가 다 망칠 뻔했어요. 잠시 제가 뭐에 홀렸었나 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가정부 취급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승리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약해 빠진 아들이 드디어 가장 노릇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에 싹싹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은 물론이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제철 과일을 깎아 바쳤습니다. 아들 정혁이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오겠다며 매일같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그 J&P라는 놈들 완전 사기꾼들이더라고. 제가 알아보니 아주 질 나쁜 놈들이었어요. 유라가 거기에 꽤 많은 돈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그 J&P라는 놈들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잘 아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겪은 일처럼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들이 제 돈을 찾기 위해 애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듬직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내 5억도, 내 아들도.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방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들은 통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뒤에 온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네, J&P 실장입니다. 아니, 문정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손에 들린 과도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J&P 실장, 방금 제 아들이 스스로를 J&P 실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다시 목소리를 낮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엘 갤러리 거는 예. 그림은 8천에 잘 정리됐습니다. 예.
그럼 말씀드린 대로 내 맘대로 계좌로 J&P 8,000 L 갤러리 그리고 내 맘대로 계좌. 제가 쓰레기통에서 찾았던 그 계약서 조각들. 며느리와 내연남이 만나던 호텔. 모든 조각이 다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끊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마침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방금 그놈들한테서 8천만 원 회수했어요? 저 J&P라는 놈들 아주 즐기더라고요. 아들은 이마에 흐르지도 않은 땀을 닦는 척했습니다. 그놈들 내 맘대로 계좌라나 뭐라나 아주 이상한 이름의 계좌에 돈을 꽁꽁 숨겨놨더라고요. 제가 겨우 찾아냈지 뭡니까? 이제 4억 2천 남았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아들의 말이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J&P 실장이라는 말과 아들의 이 완벽한 설명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J&P 실장이라는 놈이랑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고맙다. 내가 고생이 많다. 아들은 아닙니다. 하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콩나물 무침은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것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8천만 원 회수 선언 이후 집안은 겉보기에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 한유라는 죄인이 되어 제 발치에서 설설 기었고 아들 문정혁은 가족을 구한 영웅 행세를 하며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꾼의 감이 제 속에서 계속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J&P 실장입니다. 아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한마디. 그게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을 회수했다는 아들의 말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그 내 맘대로 계좌라는 유치한 이름은 제 아들의 설명과 어울리지 않게 기괴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내 아들인데.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한 번 싹 트기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죄책감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정혁이가 거실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근처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물이라도 달라고 하면 쟁반을 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죠. 저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가벗겨진 채 목숨을 저당 잡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며칠 뒤 아들이 추가로 돈을 받아내야 한다며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그놈이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잠든 줄 알고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거실 소파에 며느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유라야. 제가 부르자 며느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흐흡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왜
왜 이러고 있니?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저는 며느리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맞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모르겠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그 오빠라는 놈한테 8천만 원, 5천만 원을 갖다 바쳤다는데 내 눈엔 지금 내가 그 돈을 다 잃은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너는 그냥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여. 제 말에 며느리의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그 오빠, 그 사람, 정혁 씨예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정혁이라니. 내 아들 말이야? 네. 오빠는 저희끼리 정한 암호였어요. 그 사람, 아니, 정혁 씨가 어머님이 저희를 이혼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5억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 거라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눈치채기 전에 회사 돈이랑 어머님이 주신 돈이랑 전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의심하지 못하게 일부러 바람 피우는 척 연기를 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호텔은, 그 남자는? 그것도 정혁 씨였어요. 그날 정혁 씨가 일부러 평소에 안 입던 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도 다르게 하고 어머님이 멀리서 볼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며느리가 바람나서 돈을 빼돌린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요. 제가 찍었던 그 흐릿한 사진,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그게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J&P는, 그 계약서는? 그것도 정혁 씨가 만든 유령 회사예요. J&P, 정혁 앤 파트너스래요. 엘 갤러리에서 산 그림도 돈 세탁이었어요. 그림을 샀다가 되팔아서 그 돈을 그 사람이 말한 내 맘대로 계좌로. 내 맘대로 계좌. 네, 정혁 씨 혼자만 아는 비밀 계좌예요. 어머님께는 엄마 돈 지켜줄게, 저한테는 우리 재산 지켜줄게라고 말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식탁을 내리치며 분노했던 그 모습. 그건 아내의 배신에 분노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사기극이 J&P라는 이름이 제 쓸데없는 추적 때문에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낸 연기였던 겁니다. 그럼 그날 밤 싸운 건? 그것도 연기였어요. 어머님 들으시라고. 정혁 씨가 저를 막 때리는 신용을 하고 저는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어머님을 완벽하게 속이면 5억이 전부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남편 말을 믿은 죄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을 거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가정부니 뭐니 그런 막말을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그 서슬퍼런 적대감. 그것은 며느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문정혁이 며느리의 귀에 속삭인 독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는 며느리가 당신 돈을 노린다고 속삭였고,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당신을 쫓아낸다고 속삭였습니다. 저와 며느리 두 여자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동안 그놈은 평화의 중재자인 척, 피해자인 남편인 척 연기하며 저희 5억과 며느리의 재산까지 모조리 내 맘대로 계좌라는 자기만의 금고로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J&P 실장이라는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또 다른 본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며느리, 우리는 고부도 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똑같은 숙주였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거실에는 며느리 한유라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아들 정혁이가 제 심장에 거대한 얼음 말뚝을 박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춥고 아리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아들, 그 아들이 나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해왔다는 진실은 며느리의 불륜 의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라야, 그만 울어라.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발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떡해요. 제 인생은, 제 돈은, 울어서 돈이 돌아오니, 울어서 그놈이 벌을 받아. 아니, 그놈은 지금쯤 지방 출장이라는 데 가서 우리가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을 게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퉁퉁 부은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문정혁이라는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두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놈, 내일 돌아온다고 했지. 내일 정오라고? 네, 어머님. 1박 2일. 좋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순간 제 머릿속이 30년 전 캐숙당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맑아졌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가는 재료상,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진상 손님, 호시탐탐 뒷돈을 노리는 구청 직원까지. 저는 그 지옥불에서 30년을 버틴 김혜숙입니다. 내 아들놈은 그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진상일 뿐이었습니다. 유라야, 너는 그놈 아내다. 그놈이 뭘 숨기고 뭘 아끼는지 너는 나보다 잘 알 거야. 그놈 서재, 그놈 컴퓨터, 그놈이 말한 J&P와 내 맘대로 계좌.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서재는 항상 잠겨 있고 컴퓨터도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그놈이 쓸만한 게 뭐 있겠니? 자기 생일, 내 생일 아니면 혹시 설마
아, 정혁 씨. 고등학교 때 썼던 학번. 며느리는 무언가 생각난 듯 아들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오래된 학번을 눌렀습니다. 환영합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놈이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멍청이에 불과했습니다. 바탕화면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장사꾼의 눈을 속일 순 없죠. 저는 해숙당 장부를 숨길 때 쓰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유라야. 저기, 가족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한번 열어보렴. 저렇게 평범한 이름이 제일 수상한 법이다. 며느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사진은 없었습니다. J&P 아트 컨설팅 법인 등기부 등본, L 갤러리 미술품 거래, 내역서 매입 및 매도, 그리고 여러 개의 은행 공인인증서가 담긴 폴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중 한 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금주 문정혁. 계좌 별명 내 맘대로 계좌. 잔액 8억 7,300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준 5억 원.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던 며느리가 결혼 전 모아온 돈과 퇴직금까지. 그 모든 돈이 저기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J&P 아트에서 그림 매도 대금 명목으로 8천만 원,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돈을 빼돌려 그림을 사고 그 그림을 되팔아 내 맘대로 계좌로 현금화했던 겁니다. 완벽한 돈 세탁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이걸 어떡하죠? 증거, 이걸 다 인쇄해라. 그리고 유라야, 넌 그놈이랑 살면서 그놈이 아끼는 물건이 뭔지 알지? 돈 말고 그놈이 평생 붙들고 사는 거.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재 책장 가장 높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대학교 졸업장이랑 무슨 트로피요. 저것만은 절대 못 건드리게 했어요.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그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트로피와 졸업장이 있었고 그 밑바닥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맘대로 계좌의 실물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 뱅킹을 쓰면서도 이 실물 통장을 전리품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 내 맘대로 계좌 통장. 다음 날 정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유라야, 내가 좋은 소식 가져왔. 아들 정혁이는 거실로 들어서다 식탁에 앉아있는 저와 며느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들, 지금 내 서재 뒤졌어. 며느리 한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재미있었어, 오빠. J&P 실장 놀이? 아들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놈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저 여자가 엄마 꼬드긴 거지. 저 여자가 내 돈. 시끄럽다. 저는 그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혁아, 넌 이걸 내 돈이라고 부르니? 여기 이 8억 7,300만 원. 이게 내 돈이야? 그게. 엄마, 이건 오해. 유라가 날 속이려고. 오해. 정혁엔 파트너스. 이름 한 번 잘 지었다. 내 엄마랑 내 아내를 파트너 삼아서 등골을 빼먹을 생각이었으니. 안 그러니?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 그놈이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내 아들은 내 피 같은 5억을 가지고 도망간 그날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돈을 훔쳐간 사기꾼 문정혁 실장뿐이야.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라야, 경찰에 신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2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죠. 제가 탈세 제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령 회사를 세워서 돈 세탁을 하고 수십억 대자산을 은닉한 사람이 있어서요. 네, 증거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무서워하지 않던 놈이 국세청이라는 말에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엄마.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저는 통화를 끊는 척하며 아들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개숙당에서 쓰던 세금 계산서 뒷장이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다. 여기 서명해. 이 집, 내 차, 내 맘대로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나와 한유라 씨에게 5대 4 비율로 즉시 양도하고 J&P 법인은 해산하며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서다. 서명하면 국세청 일은 생각해보지. 제 아들 문정혁은 그 사기꾼은 자기가 평생 모은 전리품 앞에서 결국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날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에 무너진 아들놈은 제 손에 들린 종이에 미친 사람처럼 도장을 찍었습니다. 8억 7,300만 원. 그놈이 내 맘대로 계좌라고 불렀던 검은 돈은 다음 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며느리 한유라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5대 4로 나뉘어 입금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4억 8,500만 원이 찍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5억을 아들에게 건네던 날의 어리석음을 떠올렸습니다. 피 같은 돈 5억을 주고 지옥과 1,500만 원의 이자, 아니 이자료를 함께 돌려받은 셈이었죠. 아들 문정혁은 그날부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양복 한 벌, 속옷 몇 개 만든 가방 하나를 들고요. 그놈은 마지막까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다 갚을게, 제발. 나 신용불량자 되면 안 돼. 엄마, 나 아들이잖아.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그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 엄마와 내 아내를 한데 묶어 지옥불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 엄마 소리도 아들 소리도 하지 마라. 나는 오늘부로 너라는 자식을 내 호적에서 파낸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30년 억척 인생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괴물 같던 아들놈이 사라진 집. 그 넓은 아파트에는 저와 며느리, 아니, 한유라 씨. 그렇게 두 여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라 씨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어머님, 저 이 사람하고 정리하려고요. 어머님도 증인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묵묵히 증인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되찾았고 원수 같은 며느리가 사실은 동지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짐을 다 싼 유라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처분하고 싶어요. 저도, 어머님도 이 집에서 좋은 기억은 없잖아요. 정혁 씨가 남긴 빚 때문에 이 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빨리 정리하고 우리 각자 돈 챙겨서 나가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문정혁이라는 기생충이 살았던 그 껍데기를 어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나누고 유라 씨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퇴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돌려받은 돈과 집 판 돈을 합쳐 해숙당이 있던 동네 근처의 작은 상가 주택을 얻었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제가 살 집이었죠. 해숙당처럼 크고 번듯한 한정식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기력도 돈도 없었죠. 저는 그저 해숙이네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게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뿐이라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좋은 재료로 딱 팔 만큼만 콩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졸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반찬이 맛있다고 칭찬을 해줬고 저는 그들에게 덤으로 나물 한 줌이라도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제게는 5억짜리 아들보다 사장님 반찬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밥 2그릇 먹는다고 말해주는 동네 아줌마들의 빈말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쯤 바뀌었을까요?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주 세련된 정장 차림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유라 씨였습니다. 어머, 아니, 사장님, 아직 반찬 남았나요? 유라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그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다가 간판이 익숙해서요. 해숙이네라고 하셨어. 유라 씨는 제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 얻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이쪽이라 컨설팅 회사 차렸어요. 이제 막 시작해서 매일 야근하느라 밥해 먹을 시간이 없네요. 그녀는 사장님 콩나물 무침. 그거 제일 맛있었는데
혹시 남았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방금 무친 콩나물 한 봉지와 따뜻한 장조림을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거 돈 됐어. 그냥 가져가. 개업 선물이야. 유라 씨는 그걸 받아들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 정혁 씨 소식 들었어요. 지방 공사판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사기를 치려다 걸려서 신용불량자가 된 건 물론이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니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유라 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걱정이 아닌 먼저 지옥을 겪어본 동지로서의 연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김예숙은 괜찮아. 30년 장사꾼 김예숙은 아주 잘 살고 있어. 근데 엄마 김예숙은 그날 정혁이 쫓아내던 날 그냥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뭘 느끼겠니? 제 말에 유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놈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차린 그 회사 잘 키워.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날 이후 유라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신메뉴 없어요? 하며 넉살 좋게 들어와서는 제 반찬을 한가득 사갔습니다. 가끔은 자기가 수입했다는 비싼 원두 커피를 가져와 저와 함께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마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갯길을 함께 넘은 조금은 특별한 친구가 된 거였죠. 저는 요즘 제 통장에 남은 돈을 세어보는 것보다 유라 씨와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69세.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하는 지옥을 맛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